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입니다. 두 남자 레포트 보기 다들 이제 아실 텐데요. 종목이면 종목, 업종이면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로 다룰 만한 내용 레포트를 좀 같이 좀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자꾸 이제 레포트를 좀 어디다 좀 올려들어서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데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마 각자 원하시는 분 계시면요, 네이버나 아니면 각 증권사에 들어가서 직접 다운받아 보시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증권 사이트는 다음에 어디 그런 게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승원 대표, 네. 오늘 뭐부터 할까요? 오늘 그 우진 한번 해볼까요? 우진은 또 뭐야? 예, 우진입니다. 우진. 이름이 약간 촌스러운데? 이름이 좀 촌스럽습니까? 우진? 그동안 우진? 네. 네. 지금 이 우진이라는 회사는 원자력 제어 계측기를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아, 잠시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이승원 대표가 요즘 대세인 건 아실 겁니다.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엊그저께 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독보잡 주식, 기가레인? 예. 기가레인이요. 오늘 아침에 오고 내가 또 깜짝 놀라갖고 속이 상했어. 네, 왜 속이 상하십니까? 응원을 해주셔야죠. 응원할 필요는 난 네. 당신이 응원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근데 이게 공대생이라서 그런지 정말 뭔가 있어, 자기가요. 그리고 요새 뭔가 붙었어. 네. 우진은 또 뭐가 있는 거야? 네, 오늘 아침에 또 한경에서 한 종목하고는 또 다른 종목인데. 한경에서 뭐 했어? 한글과 컴퓨터. 예. 나는, 한글 컴퓨터 난 완전 디스하는 사람이야. 예. 오케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 이 우진 같은 경우가 이 제어계측 쪽에서 국내 유일한 원전 업체입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상당히 안 좋았죠. 일본 이제 후쿠시마 원전 폭발도 있었고요. 작년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 원전 부품 납품 소식 때문에 이 우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력과 관련된 그런 이제 안 좋은 것들 때문에 외부적 변수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한동안 상당히 좀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자력 부품 쪽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일단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제 개발을 하기도 쉽지 않고요. 개발을 하고 나더라도 시장에서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것이 인증되고 나서 또 다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우진 같은 경우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죠. 이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제어 계측기에 대한 쪽을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개발해 달라. 국산화 해달라. 이렇게 발주를 하는 기업이죠. 근데 난 잘 모르지만, 우진 나 태어나서 또 처음 들었는데요. 몇 년 전에 들어본 게 있다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한수원, 여기 사람들 큰 집 많이 갔던 그건 납품들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럼 왜 얘기해, 여기서?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원자력 개발 정책에 대한 쪽이 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랬어요? 이제 원자력 11기가 이제 그동안 노후화된 원자력 11기가 교체가 되고요.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이제 건설에 대한 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수주 물량에 대한 쪽이 매년 200억 이상씩 이제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측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쪽이 좀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현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시더라도 이제 매출액에 대한 증가세가 올해도 그동안의 매출액에 대한 증가세가 매출액이 거의 이제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올해 한 40% 정도 매출액이 증가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에도 한 30% 이상 또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서 또 영업이익에 대한 쪽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우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아닙니다. 이 기업은 그래서 만들어진 지는 되게 오래됐고요. 네. 설립이 된 지는 198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상장한 지도 벌써 이제 한 3년이 됐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앞전에는 작년에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죠.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원자력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쪽이 형성이 됐었다가 지금 이제 불량 부품 납품에 대한 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벗어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들으면 벌써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이 주식 짜증나거든요. 왜 짜증이 나십니까? 저는 원자력 싫어하는 남자인데. 아, 예. 원자력 안 한다고 그러다 또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다가 한손이 큰 집 많이 갖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웬만하면 내가 디스하고, 이거 집어치우려고 그러는데, 공대생, 이승원님이 말씀하시니 볼 수밖에 없대. 근데 이 우진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창조 경제와 관련돼서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쪽의 일환으로서 이 우진이 선택이 돼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확실한 수혜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박을 좀 하고 싶은데 아는 바도 없고 내공 대세 공대생 이승원 대표께서 말씀하니 예. 관심하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네네. 제가 언제 한번 크게 당할 때 내가 그동안에 이승원 대표한테 우리가 당했던 거를 제가 한번 쫙 갈 테니까요. 네네. 제가 정말 조사를 해놓겠습니다. 저는 유한양행을 한번 선택해봤는데요. 유한양행이요?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이 이제 업계 1, 2를 수준을 다투고 있잖아요. 네. 저는 유한양행 오늘 보면은요, 4분기 매출액 33%, 영업이 153%. 무슨 얘기냐면요. 예. 요즘 보면 실적이 다들 안 좋다 그러잖아요. 어닝 네네. 쇼크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어닝의 쇼크가 아니라 어닝이 좀 제대로 좀 나온다 하는 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저께 우리가 봤던 거 딱 있었잖아요. 뭐예요? SK CNC.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SK CNC라든가요. 그 유한양행 이런 것들이 저는 요런 주식이 요즘 또 꼽혀요. 네. 저는 사실 내용까지는 잘 볼 시간이 없어 안 보고 제목이나 앞에 그 헤드라인 딱 있잖아요. 실적 좋아지면 제가 기관 투자라도 일단 한마디 더 들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게 워낙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유한의 그런 관점에서 좀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 4분기 영업이익률 일시적으로 좀 그 개선율을 보면은요. 영업의 비용 증가가 좀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일시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큰 걱정하지 말란 얘기하고 있고요. 2014년에 매출액도요. 12% 증가한 1조 400억 원. 영업이익률 7.2%를 얘기하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요. 근데 제가 이제 영업이익률을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밑에 쭉 표를 한번 보실래요? 표를 보시면요. 네. 영업이익률 있는 쪽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1년 12월에 7.9%까지 갔던 것이요. 12년 13년까지 떨어졌어요. 4% 훅 떨어졌다가 지금 작년 6.0%가 나오거든요. 2014년 대신 올해 다시 7%대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 나름으로 봐서는 모멘텀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네네. 또 하나 이제 유한양행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산화 제한 얘기, 그거 풀리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시간당 1,500명이 그동안 30몇 년간 꾸준하게 낙태를 되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산화 제한이 이게 뭐 한 번에 풀리는 게 아니지만 완만하게 이제 풀려나가는 것인데요. 그러면 애들이 많이 나면 또 하나가 결국은 기저귀에 대한 수요. 그래서 거기서 유한 킴벌리에 통한 기저귀 수요가 있고요. 지난번에 여기서도 말했나 모르겠는데 디펜더 있잖아요. 네네. 어르신들이요. 고령화가 저희는 사실 이 얘기는 아침 방송에서 제가 하고 왔는데, 한국의 고령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예, 예. 중국의 고령화는 40년 동안 한 집에 하나밖에 못 낳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디펜더. 그리고 살살 보면 그 제약주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예. 그 중국 가봤어요? 중국은 갔습니다. 2번 갔는데 아주 오래전에 갔죠. 놀러 간 거야? 뭐야? 한 번은 비즈니스, 한 번은 놀러. 아마 저기 1,몇백 분, 1,484분인가에 들어왔는데요. 그럼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이 아마 그 주위에 뭐 자제분이나 조카분이 중국에 유학 간 분 있어요. 네네. 유학 요즘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좀 장기 체류하러 회사 때문에 가신 분 많은데요. 다 안 갖고 와도 꼭 하나 챙겨가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약을 챙겨가요. 약. 예. 왜냐면 중국에는 믿을 수 있는 약이 없다고들 다 들은 겁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제 동서가 큰 동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미팅 업자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데 중국의 대형 백화점에서 심지어 에비앙 생수를 먹고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물도 못 믿는데 약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 진짜요. 그래서 그 유학 가는 거 저는 그런 거 거짓말을 잘 안 하잖아요. 네네. 다 있는 얘기 들은 얘기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약을 싸가고요. 심지어는요 아프면 처방을 약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 사람이 없으면 처방전이 나갈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또 잡혀가는 건데.
아는 의사들 있잖아요. 예. 그 사정사정 부탁해서 처방을 아예 받아갖고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을 가긴 가는데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에 대한 수요가 한국에 많이 많고 그래서 유한양이라든가 그 한미약품 있잖아요. 네. 한미약품이 북경한미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 예. 특히 소화 쪽에 전문 약을 많거든요. 한미약품이.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고령화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령화가 우리나라 제약주에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크다. 예? 그래서 그런 쪽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한양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얘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위원님이 왜 이렇게 디테일이 약하셨나. 첫 번째, 이건 SK증권 보고서지 않습니까? 목표가가 24만 원에 불과한데 키움증권 오늘 보고서가 나왔죠. 제가 존경하는 김지연 애널리스트님께서 여자야 남자야? 남자입니다. 유한양행 보고서를 썼습니다. 보고서 목표가 지금 보게 된 목표가 29만 7천 원. 무려 5만 원 이상이 높고요. 유한양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바이 사인 여전히 냈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에 대한 쪽으로 놓고 본다라면 한미약품을 좀 더 선호한다. 한미약품의 목표가는 여기서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금 같은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 보고서를 보셔도 되고 또한 SK증권 보고서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요 좀 네. 겸손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세 네. 공대생 이승원님이 저를 까는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까는 게 아니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왜 안 좋아지십니까? 디테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키움증권에 왔으면 키움증권 보고서를 얘기하셔야죠. 그랬어요? 네네. 저는 한미약품도 예. 좋아하잖아요. 네네. 제가 한미약품에 거기 중국집을 몇 번을 간 사람, 1년에 3번은 가요, 거기에. 예. 어디에? 이 사람 자기 말만 하고 듣질 않아요. 어디에 가십니까? 한미약품은요, 우리나라 모든 2,000개 상장사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저기 회사의 어떤 지분이나 이런 가치에 네. 자회사의 형식을 통해서 중국집 영업을 하는 사람이 중국집. 영업.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요?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갖다 준 돈이 얼만데요. 네네네. 특정 내가 브랜드 회사 이름 얘기해도 되는지 예. 모르겠는데 어양이라고 써요. 어양. 어양. 네, 중국집 상장에서 돈 버나요, 이제? 상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거기 한미약품 직원들은 싫어한다고요. 네네. 맨날 거기 가서 회식하니까. 네. 그 얘기 했는데 지금 또 딴소리 하고 있어요. 예. 예. 또 다른 기타 조승 좀 해주세요. 목표, EPS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을 볼 텐데요. 글쎄요. 이 건설 애널리스트들, GS건설에 대해서 이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GS건설에 대해서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되게 분해했고 지금 건설주 애널리스트들이 작년에도 어쩌란 말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심지어 턴어라운드에 진입하는 국면 매수로 상향한다라고 하는데 NH농협증권에서 나왔는데 매수 사인을 내면서 EPS 추정치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유상증자권 때문에 1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지금 그 GS건설은 참 그 애널리스트들에게 좀 밉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뭐 주말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EPS 추정치 상향되는 건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보시게 되면은 EPS 추정치가 하향되는 기업들은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앙대요, 앙리입니다. 코리앙리죠. 코리앙리 같은 경우가 실적 추정치가 코리안입니다. 농담하신 거예요, 지금? 예, 농담한 겁니다. 참나. 이러시면 앙대요의 코리앙리. 지금 보게 되면은 해외 부분을 중심으로 한 성장 회복에 대한 기대다라고 보고서 나왔습니다만 EPS 추정치가 22% 하향 조정이 됐고요. 또 지금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실적 추정치를 또 하향 조정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어디가? 적자로 현대증권인데요. 네. 적자로 지금 바꾸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 것 이것이 좀 특징적으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롯데쇼핑 4분기 실적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롯데쇼핑도 내후 외환이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HMC 투자증권의 목표가 하향과 더불어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요. 두 남자의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를 끝내기로 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만 또 기다리신 분이 많다고 제가 만든 얘기 아니라 우리 PD한테 들었어요. 네네. 인기 제일 베스트 핫 코너로 뽑아갖고 큐메에서 말이요. 예. 자기도 알아요.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고객분들에 보내는 보내는 블리튼 있는 것 뉴스레터가 같아요. 있습니다. 네, 뉴스레터? 예. 거기에
이 키움증권의 두 남자 쇼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네네. 그중에 코너 속에 코너가 들어갔다면 코너 속의 코너. 예. 그래서 이 기자가 간다는 코너가 나왔다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저 설날 연휴가 있어서 못 나왔잖아요. 네. 어떤 분이 또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 이 기자 안 나오냐고. 그래서 오늘 다른 또 딴 데를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 또 어디 그 조금 중요한 몸이 취재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네네. 후배 기자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규창 기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그렇게 바빠요. 요즘 이상하게 네. 비상경영이라는 게 전 네. 세계적인 유행인가 봐요. 네. 삼성이 시작하니까 지금 모든 회사가 비상경영이라 네. 저의 여유도 많이 뺏어가고 있습니다. 야, 비상경이 개인의 삶을 핍박시킨다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어제부터 상당히 바빴어요. 이제 아침 방송에도 전화 연결해서 했는데요. 오늘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 얘기부터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요. 아주 자신감 넘치는 컨퍼런스 콜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 우리 고객분들이 알아셔야 될 거가 포인트 좀 몇 개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실적들 다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일단은 네이버의 라인 매출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네. 매출이 순매출을 따지는데 1,369억 원 4분기에만 기록한 건데요. 232%가 급증했는데 연간으로 따져보니까 690% 늘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순매출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카톡 할 때도 게임 같은 거 구매하면 뭐 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구매하잖아요. 그럼 이걸 매출로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가니까는 수수료만 매출로 따로 잡으라 이래가지고 순매출로 그러면 1,000원 중에서 네이버는 33% 가져가요 라인이. 네. 그러면 33%만 딱 잡게 되는데요. 실제로 라인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그 돈을 쓰냐 이걸 딱 보는 게 이제 총 매출인데요. 이게 4분기 2,130억이거든요. 그리고 연간으로 했더니 5,770억이 되는데 이 총 매출의 증가율이 중요해요. 사실 순매출은 그 중에 수수료만 따지잖아요. 네네. 총 매출이 얼마 늘었냐면 4분기에만 417%. 연간으로는 무려 9배가 늘어났어요. 네. 그럼 1년 새에 10배가 성장하는 기업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적, 이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회사가. 물론 이익은 줄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라인으로 벌어들이는 거, 얼마 전에 저기 홍보팀장도 만났는데, 네. 라인으로 버는 돈 그대로 다 쓴다예요. 어디다 써요, 그래요? 다 라인 더 늘리는 데 쓰겠다. 그 근처에 이익 안 생긴다. 그 근처에 가서 알짱알짱거리면 뭐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이 딱 0.6%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이 전혀 안 늘고 그냥 번 거 그대로 이익 늘어나는 만큼 그대로 다 써서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고요. 마케팅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매출 비중이에요. 뭐냐면 라인에서 60%가 지금 게임으로 나고요. 그다음 20%가 스티커. 스티커는 뭐냐면 저희 요즘에 개그 프로도 나왔더라고요. 이모티콘 흉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감정을 대신할 때 이렇게 삐졌을 때는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사람 그림을 보낸다든지 이걸 스티커라고 하는데 이 스티커 돈 내고 사거든요. 이게 한 20% 돼요. 그런데 지금 기타 매출인 20%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뭐 여러 광고라든지 사실은 광고가 굉장히 앞으로 클 수 있는데 이게 아직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라인몰도 오픈하니까 라인몰이라고요. 라인몰은 또 독보잡인데? 구매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물건도 살 수 있게 되고요. 메신저 하다가? 네, 메신저 하다 말고 이제는 제가 예전에 꿈꿨던 거긴 한데 카톡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항영 의원님 요즘 피자 어디가 맛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피자가 딱 떠요 거기서.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 제가 피자라는 말 딱 치자마자 넘어가면서 바로 피자 광고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싸요라고 30% 할인, 지금 누르면 30% 할인 이런 게 뜨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데가 있어요? 페이스북 그런 게 되나? 아직 안 되죠. 그러니까 라인은 가능해요. 뭐냐면 이거를 나의 대화를 남이 엿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개인정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채팅창에서 오가는 단어에만 매칭해서 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페이북에다가 내가 피자 먹고 싶어라고 올리지 않았는데 사실 내가 피자 먹고 싶다고 피자 먹고 싶어서 페이스북이나 올리지는 않고 보통은 카톡이나 문자로 피자 먹을래? 어디가 맛있냐라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광고가 들어가야 실제로 사람들이 구매할 때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지금 갑자기 딴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방송은 아닌데 이거 끝나고 얘기하자고. 이거 대박 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남녀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딱 어디 딱 뜨면 골 때릴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정말 그 개인정보에 문제가 없어요? 뭐냐면 네가 누군지는 관계없는 거예요. 뭐냐면 얘는 단순히 누가 얘기하는지는 관심 없고 피자 떴어? 그러면 피자에다 맞춰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집 근처에 있는 거를. 그렇죠. 그리고 모바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밥대 주의다. 그러면
점심 때나 아니면 저녁 시간, 퇴근 시간 쪽에 오후 한 5시쯤에 피자라는 단어가 채팅하다 떴다. 그럼 피자 광고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일반 광고 단가가 예를 들어서 그 밥배가 아닐 때 피자를 광고를 검색해서 만약 광고를 했을 때 예를 들면 100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한 150원, 200원 받을 수 있는 광고인 거예요. 그럼 광고주도 제가 만약에 피자 장사하는 사람이면 그냥 PC에서 피자 그림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피자 가지고 나중에 봐야지라고 하시는 분하고 당장 어디 피자를 먹으러 갈까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보냐면 저는 여기다 넣는다는 거죠. 게다가 검색이라는 과정보다는 친구랑 수다 떨다가 야 요즘 어디가 맛있어? 우리 어디 갈까? 라고 할 때 어디 갈까에다 저는 극장 뜨고 뭐 예를 들면은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밤 11시가 넘었어요. 우리 어디 갈까라고 물을 때 그 얘기하면 내가 그런 거 얘기해도 웃음 떠졌는데. 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게 뜨면 그 근처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분위기 좋은 예를 들면 호텔이 뜬다든가 이럴 경우엔 바로바로 클릭해서 아니면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구매까지 해버리는 거죠. 예약까지 할 수 있고. 야, 정말 나는 아직 그게 현실화 될지 않는데 그게 정말 얘기가 피자빌리티가 있는 얘기지. 아, 그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이런 그 여태까지 애들이 그 네이버가 검색 광고를 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를 가지고 여기다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카카오가 이걸 왜 못하냐면 카카오는 광고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색이라든가 사람들이 단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없고 네이버는 그게 이미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라인에다가 그냥 접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들을 한국에는 네이버는 이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라인은 지금 일본에 있지만 여기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라인으로 뭘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라인의 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건 라인에 끌어올린다기보다는 둘 다 될 것 같은데요. NHN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그 엔터테인먼트. 네. 요즘 계속 바닥이었잖아요. 이제 바닥 딛고 살짝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2, 3일 좀 올라가려는 건데. 네. 제가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었는데 미국에서 카지노 게임 만든대요. 카지노 게임? 예. 미국에서? 네. 근데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한 게임이 뭘로 성장했는지 기억나시죠? 이거잖아요, 고돌이. 그쵸. 고스트 포커. 네. 이 고스트 포커 사실 개발하는데 우리 이승원 대표님이 또 아시잖아요. 이게 그 공돌이 출신이셔갖고, 공대 출신이셔갖고, 개발하는데 정말 쌉니다. 잠시만요. 네.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네. 지금 공돌이라면 안 되고요. 그럼 안 되는군요. 공대생에는 호가 있잖아요. 네. 그 앞에 극존칭 하나 또 없었어요. 대세, 공대생. 대세, 공대생. 대세가 또 들어가야 돼. 네. 근데요.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고스트 포커 게임은 너무 간단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것도 많아서 베껴서 만들면 금방 만들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차이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뭐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용자만 많으면 장땡이에요. 사용자 많은 곳에 고스톱판을 버리면 사람들은 여기에 매출이 잘 나는 구조예요. 한 게임 이걸로 돈을 벌었는데 한국에서는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규제가 없어요. 미국은 규제 없어요. 인터넷 없죠. 포커 하는 거. 네, 그리고 진가라는 원래 업체가 뭘로 돈을 많이 벌었냐면 페이스북에 껴서 그 텍사스 홀덤 요런 게임을 넣어서 그걸로 돈 많이 벌었어요. 세븐 포카 이런 거. 네. 근데 걔네들 아무래도 좀 노하우가 딸려. 해보면 그 게임 해보면 얘네들 왜 이렇게 관리를 좀 그러니까 좀 한 게임처럼 이렇게 좀 사람을 쫄깃쫄깃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땡기는 그게 그건가 모르겠어요.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끼껏 해봤자 10만 원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경이라는 라인을 주잖아요. 조경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도 트릴리언을 주는 거예요, 갖다가. 좋죠. 빌리언이 아니라 트릴리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서브 요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카지노 가도 왜 쇼도 하고 음료수도 막 공짜로 줘도 사람들이 계속 여기 머물 수 있게 해주듯이 사실 한 게임이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요. 고스트 포커판에.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규제를 받지 않는 미국에서 그 비즈니스를 벌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라인을 이용하는 미국인들이 라인으로 고스톱 치고 포커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NHN 엔터테인먼트랑 라인이 수익을 나눠 먹는 구조. 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승원 대표는 아까 난 중간 거 다 잊어버렸고 저거였거든요. 라인몰. 어떻게 생각해요? 라인몰 그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죠. 라인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아예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옵션에 대한 기능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기능을 끄느냐, 켜느냐에 대한 쪽인데 만약에 된다라면 네이버가 이제 쇼핑몰 사업도 해왔고 그 텍스트 광고에 대한 그 분석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어떤 그 SNS 앱보다 그 가능성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라인에 대한 쪽은 좀 디테일한 대한 부분 쪽보다는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원동력 자체는 가입자 수 확보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가입자 수 확보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액티브 유저에 대한 감소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했고, 네. 주가에 대한 쪽에서 이제 트위터를 팔아라라는 페이스북에 대한 가입자 수가 여전히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서운 것은 라인도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입자 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위챗의 이 증가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라인의 가입자 수가 22% 증가할 때 위챗은 380%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챗과 이 경쟁에 대한 쪽에서 어떻게 좀 더 이제 그 차별화를 부각시키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라인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러나 올해까지는 5억 명 이상에 대한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에 대한 모멘텀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그 이유찬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런 라인몰에 대한 그런 획기적인 기능들이 들어간다라면 충분히 100만 원 그 이상을 아예 잠깐 올라갔다 맛보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거 너무 약간 흥분돼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들어본 적이 있었나 봐, 그 얘기? 예, 들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힌트 하나가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동안에 진가가 많이 벌었다 이제 페이스북하고 진가하고 결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이 선택한 기업이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 주가도 좋고. 위메이드만 선택한 건 아니라 예, 다른 몇 개 기업을 선택했지. 그 위메이드가 이제 가장 강력한 거는 뭐냐면 그만큼 모바일 쪽에서 가장 강력한 게임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메이드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흐름, 카카오톡 그다음에 네이버에도 지금 라인에도 발을 걸쳤거든요. 위메이드가. 밴드에도 발을 걸치고 있고 또 페이스북에도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모든 SNS 업체는 다 걸치고 있다, 발을.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 업체 중에서는 이 위메이드를 좀 잘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제 또 너무 흥분한 얘기 하지 말고요. 네. 그거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재밌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작년에 이유찬 기자 우리 머니터리 방송에서 할 때 보면 NC소프트 좋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 훅 꺼졌잖아요, 이거. 이것 때문에 네. 마음이 아파하는 게임 고객들은 많아요. 네. 근데 NC소프트 무슨 악재가 있었다면서요. 알게 모르게. 참 제가 NC소프트한테 요즘 안 주는 소리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NC소프트의 그 가장 큰 캐시카우가 리니지 아닙니까? 16년 동안 돈을 계속 매분기마다 수백억씩 벌어주는 물어볼 때 이제 무슨 칼. 집행자의 검이요. 그걸 맨날 까먹어. 집행자의 검. 네. 네, 그게 하나에 현금으로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네, 그 검을 어느 날 갑자기요. 어떤 그 게임 안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검을 넣으면 2개가 돼서 나와요. 뭐 하는 소리야, 이게 또? 무슨 금도끼, 운도끼 그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네. 연못에 도끼를 던졌더니 금도끼, 운도끼를 같이 주듯이 게임 내에서요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창고에다가 내가 물건을 무조건 2개로 복제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1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이 돼서 나와요. 이거를 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한정 복제를 해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야? 네. 네. 그래서 이게 한 2주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게임머니가 무한정 복제되고 그리고 그 아이템들이 막 복제가 되니까 어느 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리니지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작업장이라고 해서 중국 애들이 열심히 밤새도록 이거 복제를 해서 이걸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0몇억 벌었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그 NC소프트가 이걸 뒤늦게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타임머신을 돌렸어요. 타임머신? 서버가 매주 백업을 한 번씩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 전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백업으로. 잠깐만요. 이게 네. 우리 PC 고장나면 언제 이전으로 복원시키 했다.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기서 현금을 주고 내가 이걸 샀다 그러면 사신 분들은 그 현금을 날리게 되잖아요. 게다가 이걸 막 부한정 복제하는 사람들 얼마나 팔려고. 거의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손해봤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정식 돈이 아니라 NC소프트는 명백하게는 공식적으로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 전 싹 돌려버리니까는 저는 이제 일주일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복구는 됐는데 문제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실제로 돈을 썼다거나 아니면 이런 일로 이렇게 좀 실망하게 되는 돈은 리턴이 안 되잖아. 그렇죠. 누가 갖고 왔는지. 그거는 아무도 물어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중국 사람들을 한 100명에서 열심히 밤새도록 해서 뭐 10,000원에 뭐 이렇게 평소에 예를 들면 10,000원에 100만 원 교환해 줬다면
100만 원을 5천 원에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싸다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동안에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또 봤더니요. 물론 이걸 직접 연관하기 힘든데 사실 이런 것들 막 지켜보면서 나쁜 일이 없는지 무슨 문제가 없는지 게임을 관리하는 그 업체가 있어요. 자회사예요. 아, 또 업체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이게 비교하면 카드사의 TM 조직 같은 거예요.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열심히 게임에서 돌아다녀서 이런 거 찾아다녀요. 카지노에 가면 서베일런스 팀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찾는 애들. 예. 그런데 이걸 요즘에 넥슨하고 통합을 해서 좀 비용을 줄이려고 이걸 지방에 내려보내서 이사를 보내고 넥슨하고 통합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사이에서 관리 소홀 내지는 뭔가 구멍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리니지 하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막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저는 리니지 하면서, 내가 리니지 한 달에 3만 원씩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그럼 1년에 30몇만 원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NC소프트 주식 샀을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매달 돈 내니까 이건 좋겠구나. 그렇지. 그 사람들이 에이기 하고 또 팔았을 수도 있는 거죠. 충격이 좀 있겠는데, 조금, 그 좀 회복되려면 그래도 사람들, 이게 신뢰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카드 정보 유출처럼 일종의 신뢰 문제라고 봐야죠. 그런 또 악재가 있었네요. 또 다른 것도 물어볼 거 없어요? 네, 일단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가 캐시카우 역할을 진짜 지금의 NC를 있게 했다라고 할 만큼에 대한 그런 효자 게임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물론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 중국에서 워낙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태는 이제 메꿔지겠지만 만약에 이런 쪽이 다른 게임에서도 발생한다라면 NC의 주가는 정말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워낙 바쁘신데요. 네. 참 다음 주에 출장 간다 그래갖고요. 네.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못 오신다고 또 네네. 얘기하던데요. 그거 아쉽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며칠 날 출국해요? 저 화요일 날 밤에. 화요일 날 밤에 또 얘기 좀 해봐야겠네요. 그건 그렇고요. 요즘 보면 이건 뭐 그 선호에 대해 사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요. 계속 보면 지금 대통령이 그 다보스 포럼도 가시고요. 네. 또 왔다 갔다 하고 하시면서 오늘도 보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통일인일 정책이 최우선 된다 또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통일과 관련된 어떤 흐름, 그런 정책적인 제가 말하는 건 주식이 아니라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그 정부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좀 구체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럼요.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 3대 국정 과제가 있는데요. 국민 중심이니 비정상화의 정상화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핵심이 뭐냐면 통일 기반 조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 그냥 모호한 거라 국민 중심 이런 거라서 의미 없고. 국민 중심 관련 주식은 없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건 없지. 네. 3대 국정 과제 통일 기반 조성이라고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통일 기반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저는 제가 건설은 제가 담당하지 않아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GS건설이 유상증자 이렇게 하잖아요. 수도라서. 네, 그래서 건설사들이 뭔가 준비는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실탄 좀 준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요즘 보세요.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보셨죠? 네. 보통 우리 정부가 북한에다 제안하면 북한이 좀 튕기고 줄 건데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줄 건데 없어요. 그냥 하려면 하고 네 할게요. 바로 하잖아요. 뭐냐면 지금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남한의 주도권을 주고 중국이랑 우리가 관계가 지금 좋거든요. 중국이랑 협상해서 그냥 통일해버리게 되면 북한은 전혀 주도권 없이 그냥 남한한테 흡수당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화해를 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는 걸 보면 정말 얘네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아니라 그냥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통일대로 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통일에 대한 기운이 모락모락 이렇게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저는 뉴스를 잘 안 보니까 그런가 텔레비를 쑥 자막이 지나가는데 김정은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민들한테 매일 물고기를 먹이라고 그랬대요. 지나갔어요. 그거를 까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텔레비에서는. 이게 정신 없는 사람이 실정도 모르고 어떻게 애들한테 매일 어떻게 물고기 먹을 게 제대로 없는데. 그래서 갑자기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수산 관련주가 올라나?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했어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 맨날 먹으면 수은 중독 걸리는 그런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보니까 북한도 지금 뭔가 있는 것 같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럼 다음 주에는 출장 가신다니까 다음 주는 금요일 안 계시고, 이런 2주 동안에 몰아서 다 다음 주에 특집을 하는 거로.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을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로 이슈가 여전히 뭐 산재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일단은 뭐 그 해외 이슈 중에서 국내 어떤 한 언론에서는 아주 재밌는 제목의 뉴스를 달았습니다. 어떤 제목을 달았냐면 오늘만큼은 드라기 네가 경제 대통령이다. 뭔 소리야? 경제 대통령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드라기의 한마디가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특별하게 뭐 드라기가 한 건 없습니다. 금리를 내린 것도 아니고, 뭐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진짜 시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신뢰감을 주는 한마디. 그러니까 힘내. 이 한마디가 시장을 좀 적절하게 이제 끌어올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드라기의 어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뭐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보니까, 뭐 그만큼 아주 그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기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금리 정상화 그리고 유로존에 더 이상 디플레는 없다. 유로존 경기가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복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뭐 따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그 유럽 쪽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관심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뭐 유럽의 방송에서도 생방송으로 하는 거 제가 사실 그 라이브를 좀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봤는데 그만큼 관심은 큰 건 사실인데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오기에는 상당히 좀 멀지 않았나. 거리감도 있고 그래서 크게 관심은 없는데 뭐 더 할 얘기 있어요? 그쪽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 잘 몰라요, 솔직히. 이제 그 동유럽 쪽하고 지금 보게 되면 남미 쪽,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자꾸 이제 움직이는 게 뭐냐면 만약에 유로존에서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한다면 또 동유럽 쪽하고 남유럽 쪽 이쪽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이번에 엔화에 대한 쪽이 지금 최근에 이제 강세에 대한 국면으로 다시 잡지 않았습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는 것이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를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이 청산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유로존의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때 만약에 그 남미 쪽에 대한 쪽이 같이 흔들린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유로존 시장에 대한 안정이 좀 필요하겠고, 그 통화에 대한 방향성, 이 커런시는 급하게 움직이는 건 어쨌든 좋지 않다. 천천히 방향을 갖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기 때문에 엔화 같은 경우도 강세로 가는 건 반갑지만 국내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반갑지만 어찌 됐든 급하게 가는 거는 역시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콜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국 콜마요? 죄송합니다. 코스맥스. 네, 코스맥스 좀 보겠습니다. 코스맥스가 이제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저께 이제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의 상황 얘기하면서 한국 콜마다 뭐 코스맥스다 얘기했고 저희도 얘기했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코스맥스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릴까 합니다. 이제 화면 보여주는 거 저희가 계속 기회가 있을 때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뭐 남성분들이 더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혹시 남성분들이 더 많죠. 훨씬 많아요? 예. 그럼 저는 제가 약간 거짓말을 하더라도 틀리더라도 뭐라고 반박하실 분이 없을 텐데요. 선진국들 있잖아요. 선진국들은 기초화장이랑요. 색조화장 있잖아요. 색조화장에서 색조화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뭐 30에서 40%까지 갑니다. 색조화장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근데 개발도상국은 처음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기초화장부터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생활 수준이 높아갈수록 색조 화장품이 커가는 게 이게 대표적인 시장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한 25% 정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중국이 한 10% 수준이었는데요. 중국이 이제 색조 화장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에. 근데 여기서 우스갯소리는 어저께도 제가 겨울왕국 얘기할 때도 계속했는데 이런 얘기는 사람들 자꾸 믿질 않던데요. 미국에서 투자 전략가들이 애널리스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멘텀을 하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겨울왕국이 나오면서 엘사 메이크업법이 있어요. 보면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이 대표도요. 유튜브나 구글 쳐보면 엄청 많습니다. 엘사 메이크업 방법 해갖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색조 화장품이 엄청 팔리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동남아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화장품 우린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주식이 지금 움직이는 그런 시기인데 바로 거기에 프로즌 겨울왕국이 지금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우스갯소리로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게 지금 하나의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던 타임에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얘기해서 제가 딱 물어본 거가 뭐냐면 관심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건데 사실 저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는데요. 코스맥스 하나 딱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뭐냐면 코스맥스라는 기업은요, 중국에서의 법인이 있는데요. 거기서의
매출이 80%가 중국 메이커입니다. 예, 네. 웬만하면 우리나라 공장 가면 회사 가면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80%가 거기에 몰려 있고 그래서 중국 쪽 우리나라는 좀 정체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10% 안짝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8% 9% 얘기하는데요. 중국에서의 이 코스맥스의 매출 증가율이 올해도 40%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모레퍼시픽이 1등이다. 코스맥스가 더 좋다. 뭐 칸굴코마가 있는데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절대 다수는 아닌데요. 업종 내에서 탑픽을 코스맥스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중국 사람들이 색조 화장품을 시작을 했다. 그것이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좀 많이 올랐어요. 급하게요. 사실은요. 예, 코스맥스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고 일단 중국 시장의 화장품, 그러니까 중국 시장 소비가 대세다라는 얘기는 2년,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소비 시장에 대한 쪽으로 변해간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가 2012년도에 이제 크게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이런 그 시장에서 에이블 CNC는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이블 CNC라든가 아니면 제닉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은 하락을 했고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레브론이라든가 아니면 가르니에 같은 이런 그 대표적인 저가 화장품들이 저가라고도 좀 보기는 어렵지만 레블론과 가르니에 같은 이 그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어요? 예, 철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에이블 CNC죠. 에이블 CNC라든가 에뛰드하우스 같은 한국의 로드샵 브랜드들에 밀려서 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에이블 CNC나 에뛰드하우스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로부터 그 제품을 납품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유통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유통 마진에 대한 쪽이 중국 쪽에서 이렇게 크지 않다. 특히 이 에이블 CNC나 에뛰드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면세점에도 납품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명동에서 그 가격보다 더 할인을 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제살 깎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오히려 시장에서 유통의 질서를 스스로 깎아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모습을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오히려 그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코스맥스가 중국 로컬 업체들에게 직접 이제 원재료를 납품하지 않습니까? 화장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오히려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이러한 것이 좀 바탕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 소비주에 대한 쪽이라는 것은 뭐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런 트렌드에 대한 쪽이 아니라 메가 트렌드에 가까운 이런 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쪽들은 관심을 갖고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하나 또 얘기해보죠. 많은 분들이 또 그 팟빵 게시판에 올려보는 거 잠시 시간 있으면 좀 훑어볼 텐데요. 거의 대부분이요. 네. 오늘 요즘 딱 느끼는 게 정말 그 한국경제TV를 많이 본다는 것도 한번 느꼈거든요. 예. SK하이닉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얘기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승원 대표한테요. 작년에는 욕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 기억을 못하죠. 사람들은. 욕하다가도 주가가 올라가면 또 갑자기 하나님을 맡기죠. 그 생리학을 할 수 없는데 이 얘기를 보자. 오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초에도 저기 얘기해봤는데요. 지금 다시 39,500원 와 있거든요. 네. 4만 원 언제 넘을 것 같아요? 4만 원이요? 네. 4만 원 이번 달 안에 넘습니다. 이번 달 안에? 예. 한 달 땡겼어? 네, 한 달 땡겼습니다. 왜 그렇게 금방 가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2조 원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조 8천억 가까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 달에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입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의 확신을 외국인들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은 나오더라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봐서는 시장 반등 나올 때 이미 고점을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고 기술적으로 지금 밀려야 되는 자리에서 한번 밀려줬거든요. 88,000원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번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려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파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잠깐 터치하고 나서 다시 또 35,000원 훅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도 뭐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돌파가 되면 쉽게 더 그 상승이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갑자기 여기 지금 쓰신 분 중에 갑자기 이런 거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차거래 증가 한번 봐주세요. 근데 종목별로 가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딱, 운중지연님 보면 필명도 멋있잖아요, 벌써. 느낌 오는 거 봐. 얘기 좀 해봐요.
대차 거래에 대한 쪽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SK하이닉스 대차가 이제 증가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지금 그 작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SK하이닉스 대차 잔고가 충분히 지금 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닥권을 할 때가 2천만 주 정도를 기록을 했었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잔고가 들어갈 때가 이제 4천만 주까지 이제 기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천만 주까지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기는 했는데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쪽을 좀 바탕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오히려 대차 잔고가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그 주가가 상승하는데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면 반대로 또 쇼커버링에 대한 쪽이 걸릴 가능성에 대한 쪽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중지열님의 질문에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잘 모르거든요.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는데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예전에 4천만까지 간 적이 있다. 이때가 바로 그 작년 7월달, 8월달이었죠. 그러니까 이때 4천만 주에 대한 쪽을 그때까지 갔었는데 바로 기관애들이 이제 바로 가만 올렸거든요. 근데 이런 대차 잔고에 대한 쪽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전환사채 이때 당시 이제 전환사채 건 때문에 같이 이제 전환사채에 맞물리면서 이렇게 그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때가 여기였죠. 작년 7월달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차 잔고 소화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그 3천만 주의 대차 잔고로는 1천만 주 정도 증가한 건데 그걸로는 하이닉스의 추세를 꺾지 못한다. 하이닉스 주식수를 좀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뭐 딴 건 잘 모르겠고요. 정말 4천이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딱 느낌이 이거네요. 그 이정원 대표가 한 단을 땡겼다는 거. 그것만 갖고 전 안 가면 뭐 책임을 물겠다는 거. 그런 것만 생각나요. 마지막 코너로 바로 넘어가죠. 네, 그 하이로 코너입니다. 저는 오늘요, 계속 요새 하이만 일주일 주구장창 외쳤는데요. 저는 오늘은 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반등에 대한 피로감? 얄팍하게 로를 가시는 겁니까? 얄팍하게. 네. 네, 뭐 충분히 피로감은 있습니다만 해외 시장에 대한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또 다른 이머징 마켓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뭐 드라기의 한마디 뭐 이런 것들이 또 예정이 돼 있고 또 지표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미 충분히 한번 ADP 고용 동향을 통해서 지금 오늘 발표될 고용 지표에 대한 쪽에 대한 이미 보험을 좀 드러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얄런 의장의 의회 청문회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또 얄런도 이제 첫 번째 공식 석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시장에 대한 반등세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하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1920포인트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1920에서 저는 로우 잡고요. 이성원 대표는 하이 잡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대세와 대세의 싸움에서 대세 키움 이준혁 전문가가 이긴 거로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 2대2가 됐다는 거 확인드리겠고요. 앞서 얘기 나왔던 대로 그 짧게 그 코멘트 질문 나온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은 장대 양봉님이 어저께 이준혁 전문가로 또 칭찬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불이 나면 대박 난다고 이학영 전문가가 얘기해서 조금 샀는데 수익 났다. 이학영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은 역시 허투루 들으면 안 될 것 같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고요. 봄나물 왕님님. 이렇게 재밌는 방송은 처음이다. 특히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기가래인 속는 셈 치고 조금 샀는데 감사하다고요. 감사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추천은 아니고요. 네, 그냥 그 소개만 드렸을 뿐인데요. 그리고 아싸이천님도 재밌는 분이야. 딱 한 종목도 보랴, 두 남자 쇼도 보랴, 정신없이 바쁘다. 아침에는 한경도 꼭 챙겨본다. 내가 처음 거 기분 좋다가 뒤에 보고 약간 맛이 갔어. 아싸이천님 별로는 안 좋아. 그리고 귀국남님이요. 워낙 출장을 많이 다셔서 자주 못 봅니다만 이번에도 중동 지역 3주 출당 다녀오는 길에 딱 한 종목 세계 두 남자 쇼 10편을 한꺼번에 달렸대요. 중동이 멀긴 멀은가 봐요. 역시 두 남자 쇼도 재미나네요. 하이닉스는 정말 감사하다는데 이것도 또 이성원 대표 얘기인데 좀 어이가 없네요 지금요. 하이닉스 정말 가능한다는 이거죠? 하이닉스는 뭐 충분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2,000포인트 한번 가보는 시장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방송으로 이번 주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